(1956년) 봄, 남해의 항구도시 구룡시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빳빳한 해병대 정복을 입고 소령 계급장을 단 그는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도시의 환상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70명이 넘는 여인들이 그의 달콤한 말에 재산과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겼고, 법정은 피해자들에게 정숙하지 못한 여자라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이 범죄,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붉은 달 미스테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956년의 봄은 유난히도 길고 지루했습니다. 전쟁의 포성은 멈춘 지 오래였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포연이 자욱했지요. 남해의 푸른 바다를 끼고 있는 구룡시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었습니다. 부두에는 매일같이 구호물자가 쏟아졌고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깡통 음식과 가공품들이 시장 바닥을 가득 메웠으니까요. 하지만 그 활기는 어디까지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을 뿐 삶의 여유나 낭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우고 흩어진 가족을 찾느라 여념이 없었는데 마음 한구석에 뚫린 커다란 구멍만큼은 무엇으로도 채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구멍은 바로 동경이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평화롭고 고상했던 시절, 혹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화려한 세상에 대한 갈망이었죠. 바로 그 지독한 갈망이 소용돌이치던 구룡시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어느 화창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구룡시의 노른자위 땅이라 불리는 중앙동 로터리의 검은색 관용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섰는데 먼지 날리는 자갈길 위에서 그 반짝이는 차체는 잊을 적이다 못해 신비롭기까지 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을 때 주변의 소음은 마치 마법처럼 잦아들었습니다. 빳빳하게 날이 선 해병대 정복을 입은 사내였는데 어깨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소령 계급장은 그가 단순히 군인이 아니라 이 나라의 질서를 수호하는 특별한 권력자임을 선포하는 듯했죠. 그의 이름은 강진호라고 알려졌습니다. 가볍게 모자챙을 매만지며 시내에서 가장 고급스럽기로 소문난 청록다방의 문을 열었는데 다방문에 달린 작은 종소리가 딸랑이며 그의 당장을 알렸고 자욱한 담배 연기 너머로 수십 개의 시선이 그에게 꽂혔습니다. 그는 개의치 않는다는 듯 창가 자리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그의 손목에서 반짝이는 금빛 시계와 정갈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은 이곳 구룡시의 거친 사내들과는 차원이 다른 우아함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다방의 안주인 미옥은 그 눈부신 광경에 홀린 듯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아이고 소령님, 저희 다방이 갑자기 환해지는 것 같네요. 이런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이세요? 제가 구룡시 다방 생활 10년에 이렇게 귀한 분은 처음 뵙네요. 강진호는 신문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낮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차 맛이 좋다는 소문을 듣고 잠시 들렀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는 곳이 없었는데 주인장 안목이 대단하시군요. 다방 분위기가 아주 격조 있습니다. 미옥은 그의 세련된 말투에 몸둘 바를 몰라하며 연신 손을 비벼댔습니다. 어머나 서울에서 오셨어요? 어쩐지 말씀하시는 게 서울 새님처럼 조근조근하시더라니. 혹시 해병대 본부에서 나오신 건가요? 계급장이 소령님이시면 나이도 젊으신데 대단한 출세를 하셨네요. 그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미옥을 바라보았습니다. 출세라니요. 전쟁터에서 동료들 잃고 겨우 살아남은 빚쟁이일 뿐입니다.
그저 나라가 시키는 대로 배운 대로 살다 보니 이 자리까지 왔네요. 강진호라고 합니다. 앞으로 자주 뵙게 될 것 같군요. 강진호의 목소리는 낮고 그윽했는데 마치 잘 숙성된 와인처럼 여인들의 귓가를 파고들어 심장 근처에서 맴돌았죠. 그는 자신을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낮출 줄 아는 교묘한 대화법을 구사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장교가 되어 전선에서 공을 세웠지만 죽은 전우들을 생각하면 늘 가슴이 아프다는 그의 말에 미혹은 금세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시절 여인들에게 제복 입은 군인은 동경의 대상이자 신뢰의 상징이었는데 특히 강진호처럼 수려한 외모에 지적인 분위기까지 갖춘 장교라면 더할 나위 없었죠.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구룡시 사교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서울에서 온 젊고 잘생긴 소령이라는 제목의 이야기는 여인들의 무료한 일상에 가장 자극적인 양념이 되었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같은 시간에 다방에 나타나 신문을 읽고 클래식 음악을 감상했는데 때로는 다방 구석에서 조용히 책을 읽기도 했죠. 그런 그의 모습은 여인들로 하여금 저런 고귀한 분과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욕망을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첫 번째 사냥감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숙자였습니다. 구룡시 부두에서 큰 창고업을 하던 남편이 전쟁 중에 세상을 떠나며 막대한 유산을 남긴 여인이었죠. 돈은 남 부러울 것 없이 많았지만 그녀의 저택에는 늘 적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자식들은 서울로 공부하러 떠났고 그녀를 찾는 이들은 대개 돈을 빌리러 오거나 이권을 노리는 장사꾼들 뿐이었으니까요. 그런 숙자에게 강진호라는 남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숙자는 용기를 내어 강진호가 앉은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저 소령님, 실례가 안 된다면 합석해도 될까요? 제가 워낙 클래식을 좋아하는데 소령님께서 듣고 계신 저 곡이 무엇인지 궁금해서요. 강진호는 정중하게 일어나 의자를 빼주며 대답했습니다. 아, 여사님, 환영합니다. 이 곡은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입니다. 가혹한 운명이 문을 두드릴 때 인간이 어떻게 저항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곡이죠. 저희 군인들에게는 전장의 용기만큼이나 중요한 영감을 주는 음악입니다. 숙자의 눈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상에, 소령님은 군인이신데 음악에도 조예가 깊으시네요. 저는 그저 가락이 좋아서 듣기만 했지 그런 깊은 뜻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으니 제 자신이 참 부끄러워지네요. 강진호는 숙자의 눈을 깊게 응시하며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사님의 눈빛을 보니 삶의 깊은 고뇌와 인내를 아시는 분 같습니다. 사실 이런 도회적인 다방에서 여사님 같은 기품을 지닌 분을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숙자는 얼굴을 붉히며 수줍게 웃었는데 강진호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오랜 외로움을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숙자의 손을 잠시 잡았다 놓으며 묘한 여운을 남겼는데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는 숙자의 팔을 타고 올라가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강진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외로운 여인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돈도 권력도 아닌 바로 자신이 여전히 매력적인 존재라는 확인임을 말이죠. 그날 이후 강진호와 숙자의 만남은 잦아졌습니다. 숙자는 그에게 보답하기 위해 자신의 금고를 열기 시작했는데 강진호가 군 사업상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거나 서울 본부의 고위 간부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흘린 때마다 숙자는 아무런 의심 없이 거액의 뭉칫돈을 내놓았습니다. 그녀에게 그 돈은 강진호라는 환상을 유지하기 위한 입장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강진호의 눈은 숙자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정복 주머니 속에는 작은 수첩이 하나 들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여인들의 이름 뒤에 깨알 같은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들이 가진 재산의 규모이자 그가 빼앗아야 할 목표치였습니다. 구룡시의 봄 안개는 점점 짙어지고 있었고 한 마리 제비가 날개를 펼치며 도시 위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구룡시의 밤은 낮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위태로웠습니다. 항구의 비릿한 냄새가 어둠 속에 묻히면 도시의 중심가인 중앙동은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재즈 음악과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탈바꿈했지요. 그 중심에는 달빛 무도회장이라는 사교계의 명소가 있었는데 전쟁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잠시나마 현실을 잊고 싶을 때 찾는 곳이었습니다. 강진호는 숙자의 저택에서 나와 다시 정복을 가다듬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완벽한지 몇 번이고 확인했는데 숙자에게 받은 거액의 돈은 이미 그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무도회장의 문이 열리자 자욱한 담배 연기와 함께 경쾌한 스윙 재즈 선율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강진호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장내는 미묘한 술렁임에 휩싸였는데 해병대 소령의 정복은 그곳의 화려한 드레스들 사이에서도 독보적인 권위와 매력을 뿜어냈으니까요.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무대 한복판에서 우아하게 춤을 추고 있던 한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유진이었는데 구룡시 교육감의 외동딸이자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전형적인 엘리트 여성이었습니다. 강진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이 아름다운 밤을 완성해줄 영광을 주시겠습니까? 서울의 무도회장에서도 이렇게 기품 있는 춤사위는 뵌 적이 없어서 말입니다. 유진은 고개를 들어 강진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령님께서 보는 눈이 높으시군요. 서울에서 오신 분인가요? 강진호는 유진의 허리를 가볍게 감싸 안으며 리듬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본부에 있다가 이번에 특별 임무로 구룡시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세상이 변했다지만 유진 씨처럼 시대를 앞서가는 분을 만나니 구룡시가 다시 보입니다. 대학에서는 영문학을 전공하신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유진은 깜짝 놀라며 그를 올려다보았는데 자신의 전공을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해하는 눈치였죠. 강진호는 그녀의 반응을 즐기듯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름다운 분에 대한 정보는 금세 퍼지기 마련이지요. 사실 제 친구 중 하나가 유진 씨의 학교 선배이기도 합니다. 그의 말은 완벽한 거짓이었습니다. 이미 무도회장에 들어오기 전 웨이터와 지인들을 통해 유진의 신상을 파악해 두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유진에게 강진호는 자신과 수준이 맞는 세상을 넓게 보는 엘리트 장교로 각인되었습니다. 무도회가 끝난 뒤 강진호는 유진을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소령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시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진 분을 뵙기 힘든데 말이에요. 유진 씨 같은 분이 알아주시니 제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권력이나 명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을 뿐입니다. 유진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강진호는 그녀의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강진호가 속삭인 말들을 되새김질했지요. 하지만 같은 시간 강진호의 발걸음은 다시 숙자의 저택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숙자에게 유진과 만났다는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다시 다정한 연인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소령님, 일이 많이 늦으셨네요. 서울 본부와 연락은 잘 되셨나요? 강진호는 숙자의 손을 꼭 잡으며
애틋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사님, 제 일 때문에 소중한 여사님을 번거롭게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고비만 넘기면 우리 두 사람의 미래는 정말 탄탄해질 겁니다. 강진호의 이중 생활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낮에는 숙자의 헌신적인 연인이자 사업 파트너로, 밤에는 유진의 세련된 연인이자 전쟁 영웅으로 살았지요. 유진에게는 숙자의 돈으로 산 비싼 선물을 주었고, 숙자에게는 유진의 인맥을 통해 얻은 정보를 사업 아이템인 양속였습니다. 며칠 뒤 강진호는 유진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는데 안에는 진주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제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유일한 유품입니다. 유진 씨라면 이 목걸이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주실 것 같아서요. 유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령님, 이렇게 소중한 걸 제가 어떻게 받습니까? 유진 씨가 제 곁에 있어 준다면 어머니도 분명 기뻐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진주 목걸이는 불과 사흘 전 숙자의 돈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그는 여인들의 감정을 조종하는 데 물건을 도구로 사용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지요. 유진이 목걸이를 받은 그날 밤 강진호는 다시 숙자를 찾았습니다. 숙자는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령님, 제가 부두 쪽 땅을 처분했어요. 여기 3천만 환이 들어 있습니다. 강진호는 봉투를 받아들고 숙자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사님, 이렇게까지 하시면 제가 뭐라고 보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소령님만 제 곁에 계셔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강진호는 숙자를 부드럽게 안아주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에게 숙자의 헌신은 감동이 아니라 자신의 기술이 얼마나 완벽한지를 증명하는 점수표일 뿐이었지요. 그는 숙자의 어깨 너머로 벽시계를 보았는데 1시간 뒤에는 유진과 약속이 잡혀 있었습니다. 여사님, 오늘 밤 서울에서 급히 연락이 와서 잠시 나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돌아올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숙자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진호가 떠난 뒤 그녀는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준 돈으로 강진호가 다른 여인에게 선물을 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강진호의 수첩은 점점 두꺼워지고 있었습니다. 숙자와 유진뿐만 아니라 청록다방에서 만난 부유한 상인의 부인,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여성까지 그의 명단에 올라 있었지요. 각자에게 그는 다른 모습으로 다가갔는데 어떤 이에게는 전쟁 영웅으로, 어떤 이에게는 비극적인 과거를 가진 고독한 남자로 변신했습니다. 그는 여인들이 의구심을 보일 때마다 화를 내거나 냉정하게 돌아서는 척하며 그들을 애태우게 만들었습니다. 저를 못 믿으신다면 지금 당장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닥칠 외로움과 사회적 시선은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차가운 질문 앞에 여인들은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진호는 여인들이 수치심 때문에 결코 자신을 고발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더욱 대담하게 범행을 이어갔지요. 당시 대한민국 사회는 여성의 정조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던 시절이었으니 한 번 마음을 주고 몸을 허락한 남자는 곧 자신의 주인이자 운명이라고 믿었던 여인들에게 강진호가 친 거미줄은 한 번 들어가면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끈적한 늪과 같았습니다. 어느 비 내리는 오후 구룡시 외곽의 은밀한 별장에서 강진호는 유진과 마주 앉았습니다. 본부에서 저를 급히 부르는군요. 유진 씨를 두고 떠나려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임무만 완수하면
우린 영원히 함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에서 정착할 자금이 조금 부족하군요. 유진은 사랑하는 남자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여 아버지의 서재 금고에서 거액의 수표를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강진호는 유진의 손을 잡으며 눈물까지 글썽였는데 그 눈물조차 완벽하게 계산된 연기였습니다. 구룡시의 여름 안개는 모든 추악한 진실을 덮어버린 채 더욱 짙게 깔렸습니다. 피해 여인들은 자신들이 갇힌 감옥의 무늬 안에서 잠겨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지요. 안개 낀 항구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고 제비의 날갯짓은 이제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1956년의 여름은 유난히도 무덥고 습했습니다. 구룡시의 바닷바람은 소금기를 머금은 채 끈적거렸고 사람들의 옷소매는 땀으로 젖어 몸에 착 달라붙곤 했지요. 장마가 시작되려는지 하늘은 연일 잿빛 구름을 머금고 있었지만 강진호의 연극은 그 어두운 구름보다 더 짙은 그림자를 들이우며 순항 중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구룡시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거의 다 손에 넣었다고 판단했는데 숙자의 통장에는 이미 그의 이름이 공동명의자로 올라가 있었고 유진의 집안에서도 서울사업투자금이라는 명목으로 거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후텁지근한 오후 강진호는 숙자의 저택서재에서 빳빳하게 풀을 먹인 정복상의를 벗어 의자에 걸쳐두고는 책상 위에 놓인 시원한 보리차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겉으로는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청렴한 장교를 연기했지만 정복을 벗어 던진 그의 내면은 오직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그는 이제 이 도시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목을 잡는 것은 다름 아닌 그가 직접 작성한 작은 검은색 수첩이었습니다. 한편 어둠이 짙게 깔린 구룡시의 뒷골목에서는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청록다방의 주인 미옥은 폐점 준비를 하던 중 다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문을 열자 유진의 친척 오빠이자 신문사 기자로 활동하던 최승우가 서 있었습니다. 미옥 씨, 실례를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최근 우리 유진이와 가깝게 지낸다는 그강 소령이라는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 아시는 게 있다면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미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요새 마음이 편치 않아요. 소령님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그분 주위에 여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숙자 여사님만 해도 그분한테 완전히 빠져서 재산을 쏟아붓고 계신데 며칠 전에는 유진 씨도 그분과 함께 있는 걸 봤어요. 승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며칠 전부터 유진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는데 그녀가 밤늦게 외출하거나 아버지 몰래 금고를 뒤지는 모습이 목격되었다는 것입니다. 승우는 곧장 해병대 사령부에 전화를 걸어 강진호라는 인물에 대해 문의를 넣었습니다. 다음 날 돌아온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해병대 소령 명단에 강진호라는 이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승우는 급히 유진을 찾아갔습니다. 유진은 서울에서 내려와 잠시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오빠가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오자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유진아, 제발 정신 차려야 해. 그 남자는 군인이 아니야. 계급장도 이름도 모두 가짜라고. 유진은 오빠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소령님에 대해 뭘 안다고 그래. 그분은 나라를 위해 싸운 영웅이야. 나한테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오빠는 몰라. 유진아, 내가 직접 해병대 본부에 확인했어. 강진호라는 소령은 존재하지 않아. 그 사람은 사기꾼이야. 하지만 유진은 고개를 저으며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사랑에 빠진 여인의 눈에는 진실이 보이지 않았지요.
강진호는 유진이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서둘러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는 유진의 손을 잡으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는데 그의 연기력은 어느 때보다 완벽했습니다. 유진 씨, 사실 제 정체를 숨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군 정보국 소속으로 비밀 작전을 수행 중입니다. 제 이름과 계급이 가짜인 것은 적들의 눈을 피하기 위한 위장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본부의 극소수뿐입니다. 그의 정교한 연기에 유진은 다시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강진호는 유진을 안심시킨 뒤 곧바로 다음 수를 준비했지요. 승우는 강진호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숙자의 집으로 잠입했습니다. 그는 강진호가 자주 머무는 서재 책상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는데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것은 다름 아닌 그 검은색 수첩이었습니다. 승우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치자 그 안에는 구룡시 여인 70여 명의 명단과 빼곡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지요. 각 이름 옆에는 재산 규모, 가족관계, 약점까지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승우는 수첩의 내용을 카메라에 담으려던 찰나 등 뒤에서 들려오는 차가운 목소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기어인의 비밀방에 들어오셨군, 최 기자님. 강진호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묵직한 권총 한 자루가 쥐어져 있었지요. 강진호의 얼굴에서는 평소의 온화한 미소가 완전히 사라지고 냉혹한 본성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내 수첩이 그렇게 궁금했나? 이건 단순한 기록장이 아니야. 이 도시의 위선을 보여주는 증거물이지. 당신이 좋아하는 그 고귀한 여인들이 나에게 어떻게 무너졌는지 직접 읽어보니 기분이 어떤가? 당신은 미쳤어. 이건 범죄야. 이 수많은 여인의 삶을 파괴하고도 무사할 것 같나? 파괴라고? 아니, 난 그녀들에게 꿈을 준 거야. 그들이 평생 느껴보지 못한 설렘과 환상을 내가 만들어줬다고. 그 대가를 좀 받았을 뿐인데 그게 뭐가 잘못이지? 두 남자의 팽팽한 대립은 숙자가 방으로 들어오면서 깨졌습니다. 소령님, 무슨 일이세요? 이 사람은 누구죠? 강진호는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어 승우를 지목했습니다. 여사님, 이자가 제 기밀 서류를 훔치려던 간첩입니다. 어서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승우는 결국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연행되었고 강진호는 유유히 수첩을 다시 챙겨 들었습니다. 하지만 승우가 연행되기 직전 수첩의 일부 페이지를 찢어 미옥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강진호는 몰랐지요. 경찰서로 끌려간 승우는 조사실에서 침착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군인의 권위는 절대적이었고 강진호가 제시한 군 기밀 침해 혐의 앞에서 승우의 주장은 힘을 잃었습니다. 담당 형사조차 강진호의 해병대 정복과 계급장을 보며 주눅이 들어 있었지요. 최 기자, 군 기밀을 도찰하려 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가짜 군인입니다. 해병대 본부에 확인해 보십시오. 하지만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소령님께서 이미 설명하셨습니다. 비밀 작전 중이라 일반 명단에는 없다고 말입니다. 당신이 그런 기밀까지 캐려 한다는 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승우는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치장에서 풀려나자마자 미옥을 찾아갔는데 다행히 미옥은 승우가 건넨 수첩 페이지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미옥 씨, 이 명단에 있는 여인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들이 모두 강진호의 피해자라는 걸 증명해야 해요. 미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숙자와 유진뿐만 아니라 구룡시에 이름난 부유한 여성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미옥은 그중 몇몇 이름을 가리켰습니다. 이분은 미군 부대 근처에서 양품점을 하시는 분이고
이분은 은행장님 따님이세요. 모두 최근에 강소령님과 가깝게 지내신다는 소문이 돌았던 분들이에요. 한편 강진호는 승우의 침입 사건 이후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행이 곧 들통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지요. 숙자를 만난 자리에서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여사님, 제가 곧 서울로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본부에서 급한 소환 명령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여사님과 제가 함께할 미래를 위해서는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숙자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령님, 그럼 언제 다시 돌아오시나요? 저는 소령님 없이는. 여사님, 제가 서울에서 사업 기반을 잡으면 곧바로 모시러 오겠습니다. 다만 명동 한복판에 건물을 하나 매입해야 하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합니다. 여사님의 창고 부지 서류를 제 명의로 잠시만 옮겨주시면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숙자는 주저했지만 강진호의 간절한 눈빛 앞에서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의 마지막 보루인 창고 부지 서류까지 강진호에게 넘겼지요. 강진호는 서류를 받아들며 숙자를 껴안았는데 그의 입꼬리에는 승리자의 비릿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밤 강진호는 유진도 만났습니다. 유진에게는 다른 이야기를 했지요. 유진 씨, 우리가 함께할 미래를 위해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아버님 명의의 토지 문서를 잠시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서울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필요합니다. 유진은 의심 없이 아버지 서재에서 토지 문서까지 꺼내 강진호에게 건넸습니다. 강진호는 한 손에는 숙자의 재산 서류를, 다른 손에는 유진 집안의 토지 문서를 쥐고 구룡시 항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이제 이 서류들을 들고 서울로 올라가 팔아버리고 새로운 도시에서 새로운 얼굴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승우와 미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첩에 적힌 여인들을 하나씩 찾아가 강진호의 실체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았지만 점차 의심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했지요. 구룡시의 안개 속에서 진실을 밝히려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씨는 비록 작았지만 곧 거대한 화염이 되어 강진호가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을 태워버릴 것이었습니다. 1956년 가을의 어느 날 밤 구룡시 기차역에는 서울행 야간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 인파 속에 검은색 여행 가방을 든 강진호가 서 있었는데 그는 더 이상 해병대 정복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양복 차림에 중절모를 깊이 눌러쓴 그의 모습은 불과 며칠 전까지 구룡시 사교계를 주름잡던 화려한 소령과는 전혀 달라 보였지요. 여행 가방 안에는 숙자의 창고 부지 서류와 유진 집안의 토지 문서, 그리고 여러 여인들에게서 받은 거액의 현금과 수표가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서울행 열차가 곧 들어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플랫폼으로. 역 안내 방송이 울려 퍼지는 순간 강진호의 입꼬리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몇 시간만 버티면 구룡시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지요. 그는 주머니에서 기차표를 꺼내 확인했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강진호 씨, 잠깐만요. 등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강진호는 몸을 굳혔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구룡시 경찰서 박 형사와 승우 기자가 서 있었지요. 박 형사의 손에는 체포영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강진호 씨 사기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조용히 따라주시겠습니까? 강진호는 잠시 도주를 생각했지만 역 출구마다 경찰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포기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태연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며 손목을 내밀었지요. 형사님,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군요. 저는 해병대 소령으로서 국가기밀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그 거짓말은 이제 그만하시죠. 해병대 본부에서 공식 회신이 왔습니다. 강진호라는 이름의 소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강진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박 형사는 강진호의 여행 가방을 열었는데 쏟아져 나온 서류와 현금 뭉치를 보고 입이 떡 벌어졌지요. 이게 대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승우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적어도 70명 이상의 여인들에게서 빼앗은 재산입니다. 형사님, 이 사람의 집도 수색해야 합니다. 더 많은 증거가 있을 겁니다. 경찰은 즉시 숙자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강진호가 머물던 서재를 수색한 결과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나머지 수첩 페이지들이 발견되었지요. 70여 명의 여인 명단, 각자의 재산 규모, 심지어 그들의 심리적 약점까지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여인은 전쟁 중 남편을 잃은 외로움에, 어떤 여인은 무능한 가족에 대한 불만에, 또 어떤 여인은 사회적 지위에 대한 갈망에 약점이 있었고, 강진호는 그 모든 것을 냉정하게 계산하여 이용했던 것입니다. 숙자는 경찰들이 서재를 수색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믿을 수 없었지요. 자신이 전 재산을 바쳤던 그 남자가 가짜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형사님, 정말 소령님이 가짜였나요? 박 형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사님, 죄송합니다. 강진호는 해병대 소령이 아닙니다. 심지어 군 복무 경력도 없습니다. 제복과 계급장도 모두 암시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숙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승우는 유진에게도 연락을 취했는데 유진은 처음에는 오빠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지요. 오빠, 소령님이 설명하셨잖아. 비밀작전 때문에. 유진아, 경찰이 직접 확인했어. 그 사람은 군인도 아니고 비밀작전도 없어. 모두 거짓말이야. 전화기 너머로 유진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승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소문은 삽시간에 구룡시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화려한 소령이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에 도시 전체가 발칵 뒤집혔지요. 청록다방의 미옥은 경찰서로 달려가 수첩 페이지를 제출했고 그녀의 증언을 시작으로 피해 여성들의 진술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첩에 이름이 적힌 70여 명의 여인 중 경찰서에 피해 신고를 한 사람은 불과 10명이 채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머지 여인들은 수치심과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 침묵을 선택했지요. 당시 대한민국 사회에서 혼외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은 여성에게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구룡시 경찰서 취조실에서 강진호는 여전히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형사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그 여인들을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모두 자발적으로 저에게 돈을 줬고 자발적으로 저를 만났습니다. 당신이 신분을 속였잖습니까? 가짜 군인 행세를 하고 사업 투자라며 돈을 받았으니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사기라고요? 저는 그 여인들에게 꿈을 팔았을 뿐입니다. 그들의 무료한 일상에 설렘을 선물했지요. 그게 범죄입니까? 강진호의 뻔뻔한 태도에 박 형사는 분노를 참기 어려웠지만 법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사기 혐의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았지요. 승우는 신문사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며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라
전후 한국 사회의 뒤틀린 단면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다루기로 결심했지요. 기사 제목은 이렇게 뽑았습니다. 가짜 제복 뒤에 숨은 70개의 상처 구룡시를 뒤흔든 사기극의 전말. 기사가 신문 일면에 실리자 전국이 들썩였습니다. 서울의 대형 신문사들까지 구룡시로 기자들을 급파했고 강진호의 얼굴은 전국에 알려지게 되었지요. 하지만 피해 여성들에게 쏟아지는 시선은 동정보다는 비난에 가까웠습니다. 그 여자들도 욕심이 있었으니까 당한 거 아니야? 소령이라는 말만 믿고 재산을 맡기다니 정신이 있는 거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피해 여성들을 더욱 깊은 수치심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숙자는 저택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유진은 서울로 돌아가 학교도 그만두고 집 안에만 있었지요. 승우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 분했습니다. 진짜 범죄자는 강진호인데 왜 피해자들이 숨어야 하는가 말입니다. 그는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 위해 밤낮으로 뛰어다녔는데 수첩에 적힌 여성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며 설득했습니다. 제발 용기를 내주십시오. 당신들이 침묵하면 강진호는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나올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여성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떤 이는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고 어떤 이는 승우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며 제발 가달라고 애원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미군 부대 근처에서 양품점을 운영하던 정이라는 여성이 승우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님, 저는 제 자식들 때문에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강진호 그 사람이 제게서 가져간 돈은 제 아이들 학비였습니다. 큰아이가 서울대학에 합격했는데 등록금을 낼 수가 없어요. 정의의 증언은 물꼬를 텄습니다. 그녀가 용기를 낸 뒤 한두 명씩 더 나서기 시작했지요. 은행장의 딸, 상인의 아내, 교사, 의사의 미망인.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이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받으며 강진호의 수법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각 여성에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누구에게는 전쟁 영웅으로, 누구에게는 재력가에 숨겨진 아들로, 또 누구에게는 비밀 작전을 수행 중인 정보요원으로 변신했습니다. 심지어 같은 시간대에 여러 여성을 만나기 위해 정교한 시간표까지 작성해 두었지요. 박 형사는 증거물들을 정리하며 혀를 찼습니다. 이 사람 보통 사기꾼이 아니야. 심리학 책도 여러 권 읽었고 여자 심리를 파고드는 화술도 체계적으로 훈련한 흔적이 보여.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강진호의 과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서울과 부산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여성들을 기망한 전력이 있었는데 다만 그때는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아 처벌을 피했던 것입니다. 구룡시는 그의 세 번째 무대였지요. 강진호는 취조실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사님, 제가 그 여자들한테 총 겨누고 돈 내놓으라고 했습니까? 전부 자기들이 저한테 반해서 준 거예요. 사랑에 빠진 게 죄입니까? 사랑이라고요? 당신은 신분을 속이고 거짓말로 그들을 기만했습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제 신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 여자들이 저를 좋아한 건 제복 때문이 아니라 제 인격 때문이었어요. 박 형사는 더 이상 상대하지 않고 조서를 마무리했습니다. 검찰로 송치된 강진호의 사건은 곧 재판에 회부될 예정이었지요. 구룡시의 가을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지만 진실을 밝히려는 작은 불빛들은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진짜 심판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1956년 11월
구룡지방법원 제1법정은 이른 아침부터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법정 밖에는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복도까지 빼곡히 들어차 있었는데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재판이었기에 서울의 언론사에서까지 기자들이 몰려온 상태였지요. 방청석 한쪽에는 검은 옷을 입은 여성들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숙자, 유진, 정희를 비롯한 12명의 피해 여성들이었는데 그들은 얼굴을 가린 베일 아래로 떨리는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을 입정시키십시오.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수갑을 찬 강진호가 법정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해병대 정복이 아닌 남루한 죄수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그는 방청석에 피해 여성들을 훑어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검사가 기소장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진호는 1956년 4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 구룡시에서 해병대 소령신분을 사칭하며 70여 명의 여성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고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확인된 것만 총 8천만 환에 달하며 검사의 낭독이 이어지는 동안 방청석에서는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8천만 환이라는 거액에 사람들은 혀를 찼지요. 당시 쌀 한 가마니가 3천 환이던 시절이었으니 그 돈이면 웬만한 건물 서너 채를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강진호의 변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구룡시에서 가장 유명한 변호사였는데 강진호가 사기로 모은 돈 중 일부로 선임한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지요. 재판장님, 피고인은 단순히 여성들과 연애 관계를 맺었을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를 사기로 볼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은 모두 성인이며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해병대 소령이라는 거짓 신분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했습니다. 사업 투자금이라는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했고 실제로는 도박과 유흥에 탕진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증인으로 숙자가 증인석에 섰는데 그녀는 베일로 얼굴을 가린 채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피고인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가 해병대 소령이라고 했고 서울에서 큰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재산을 강진호의 변호인이 끼어들었습니다. 증인, 피고인이 당신에게 강제로 돈을 요구했습니까? 아니지만 그렇다면 당신이 자발적으로 준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는 것이 범죄입니까? 숙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호인은 계속해서 공격적인 질문을 쏟아냈지요. 증인은 피고인과 육체적 관계도 맺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맞습니까?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숙자는 고개를 떨구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면 당신도 피고인에게 호감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순결한 여인이라면 함부로 몸을 허락하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검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변호인의 질문은 피해자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각합니다. 변호인은 계속 질문하십시오. 변호인의 신문은 다른 피해 여성들에게도 똑같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이 강진호와 육체적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 자발적으로 돈을 주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간조했지요. 피해 여성들은 증인석에서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재판은 2차례 더 열렸습니다. 검사는 강진호의 과거 전력과 치밀한 사기 수법을 입증하려 애썼지만 변호인은
계속해서 피해 여성들의 도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방청석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지요. 저 여자들도 욕심이 있었으니까 당한 거 아니야? 정숙한 여자였으면 군인이라는 말만 믿고 몸을 허락하겠어? 승우는 방청석에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피해자가 범죄자 취급을 받는 이 상황이 너무나 분노스러웠지만 법정에서는 어쩔 수 없었지요. 드디어 선고 공판일이 다가왔습니다. 1956년 12월 15일 법정은 다시 한번 방청객들로 가득 찼는데 피해 여성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진호는 공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피고인이 해병대 소령 신분을 사칭한 것은 인정되나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부만 인정한다. 피해자들은 모두 성인 여성으로서 피고인과 자발적으로 교제하였고 자발적으로 금전을 제공하였다. 더구나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과 육체적 관계를 맺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단순한 연애 관계로 볼 여지가 있다. 숙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진은 손으로 입을 막았지요.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스스로 정숙함을 지키지 못하고 경솔하게 행동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의 책임을 일부 감경한다. 피고인 강진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집행유예 3년을 부과한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징역 2년의 집행유예라니 사실상 강진호는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8천만 환을 사치하고 70명의 여성을 기망했지만 그는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었지요. 강진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방청석에 피해 여성들을 향해 승리자의 눈빛을 보냈지요. 숙자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유진은 눈물을 쏟아내며 법정을 뛰쳐나갔습니다. 승우는 재판장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재판장님, 이게 정의입니까? 피해자들이 잘못했다는 겁니까? 법정 경비가 승우를 제지했습니다. 재판장은 망치를 두드리며 퇴정을 선언했지요. 법정 밖으로 나온 피해 여성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들은 범죄의 피해자였지만 법정은 그들을 정숙하지 못한 여자로 낙인 찍었던 것입니다. 법원 계단에서 정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사랑을 믿은 게 죄인가요? 숙자는 계단에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지요. 제 재산도 제 명예도 모두 잃었는데 법은 저를 보호해주지 않는군요. 유진은 눈물을 닦으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게 정의라는 겁니까? 사기꾼은 자유롭게 풀려나고 피해자인 우리가 수치를 감수해야 한다는 겁니까? 법원 계단 아래에서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승우만 빼고 대부분의 기자들은 피해 여성들의 고통보다는 선정적인 기사거리에만 관심이 있었지요. 피해자분들,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고인과 육체적 관계를 맺은 것이 사실입니까? 질문들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피해 여성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인 채 법원을 빠져나갔지요. 그날 밤 승우는 신문사 사무실에서 분노에 찬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법정은 오늘 강진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피해 여성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정숙하지 못한 여자들이라는 이름으로 말이다. 8천만 환을 사치한 범죄자는 2년 집행유예로 석방되었고 70명의 피해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낙인을 새기게 되었다. 이것이
1956년 대한민국의 정의인가. 기사가 신문에 실리자 사회 곳곳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일부는 승우의 의견에 동조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피해 여성들을 비난했지요. 여자가 조신하지 못하니까 당한 거지. 군인이라는 말만 듣고 몸을 허락했다니 얼마나 철이 없었으면. 구룡시의 피해 여성들은 사회로부터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숙자는 저택 문을 걸어 잠그고 세상과 단절했고 유진은 서울로 돌아갔지만 학교 복학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양품점 문을 닫아야 했는데 손님들이 그녀를 수군거리며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강진호는 풀려나자마자 구룡시를 떠났습니다. 그는 어느 신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지요. 저도 피해자입니다. 그 여자들이 저를 유혹했고 저는 그저 사랑에 빠졌을 뿐입니다. 이 뻔뻔한 발언은 더 큰 논란을 일으켰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12월의 어느 추운 밤 승우는 숙자의 저택을 찾아갔습니다. 대문을 두드려도 아무 응답이 없었는데 한참을 기다린 끝에 숙자가 조금씩 문을 열었습니다. 최 기자님, 이제 그만 좀 해주세요.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사님, 이대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강진호 같은 사람들은 계속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더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법도 사회도 아무도 우리 편이 아니잖아요. 숙자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승우는 주먹을 쥐었지만 그녀에게 더 이상 무엇을 요구할 수 없었지요. 구룡시의 겨울 하늘은 잿빛으로 어두웠고 차가운 바람이 그들의 눈물을 더욱 차갑게 얼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서 분노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1957년 봄 구룡시에는 매화꽃이 피어나고 있었지만 피해 여성들의 삶에는 여전히 겨울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판결이 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사회의 시선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지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여성들에 대한 비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숙자의 저택은 폐가처럼 변해갔고 정희는 양품점 대신 남의 집 빨래를 받아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서울에서 돌아오지 않았는데 구룡시로 돌아올 얼굴이 없다는 편지만 보내왔지요. 어느 봄날 오후 청록다방의 미옥은 낡은 신문을 정리하던 중 서울에서 발행된 한 여성 잡지를 발견했습니다. 표지에는 침묵을 깨는 여성들이라는 제목이 크게 박혀 있었는데 기사 내용은 구룡시 사건과 비슷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서울에서 모임을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옥은 급히 숙자의 저택으로 달려갔습니다. 대문을 두드리자 한참 만에 수척해진 얼굴의 숙자가 문을 열었지요. 여사님, 이것 좀 보세요. 서울에서 피해 여성들이 모임을 만들었대요.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숙자는 잡지를 받아들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옥 씨, 이미 늦었어요. 판결도 났고 사람들도 우릴 손가락질하는데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포기하시면 강진호 같은 사람들은 계속 나타날 거예요. 여사님,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바로 그때 저택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지요. 숙자 여사님, 미옥 씨, 저 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남아 있어요. 유진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것은 항소장 초안이었습니다. 서울의 여성 변호사님께서 저희 사건을 다시 검토해 보셨대요. 1심 판결에는 명백한 법리 오류가 있다고 하셨어요. 피해자의 정숙함이 사기 성립 요건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숙자의 눈에 희미한 빛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항소를 하면 또다시 법정에 서야 하고 또다시 사람들 앞에 우리 얼굴을 드러내야 해요. 전 이제 지쳤어요. 유진은 숙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사님, 우리가 침묵하면 다음 피해자도 똑같은 고통을 겪을 거예요. 저는 이제 알았어요. 우리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걸요.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강진호입니다. 미혹도 거들었습니다. 유진 씨 말이 맞아요. 저도 처음엔 무서웠지만 지금은 분노가 더 커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날 밤 숙자의 저택 거실에는 12명의 피해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승우가 일일이 연락해서 모은 사람들이었지요. 정희, 은행장의 딸 명숙, 교사였던 선영, 미군 부대에서 일하던 경애, 모두 강진호에게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범죄의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법정은 우리를 범죄자처럼 취급했어요. 이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항소를 통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고 사회에 메시지를 보내야 해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항소를 한다고 해서 판결이 뒤집힐까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우릴 손가락질할 텐데. 명숙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침묵하면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싸우면 최소한 다음 세대 여성들은 우리보다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숙자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좋아요. 해봅시다. 어차피 잃을 게 더 이상 없잖아요. 제 재산도 명예도 이미 다 잃었어요. 하지만 제 자존심만큼은 되찾고 싶어요. 여성들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지요. 절망과 수치심에 가득 찼던 그들의 눈빛에서 이제는 분노와 결연함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승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다음 날 신문 일면에는 12명의 여성들이 손을 맞잡은 사진이 실렸고 제목은 이랬습니다. 침묵을 깨는 여성들 마이너스 구룡시 피해자들 항소 결정. 기사는 다시 한번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반응이 조금 달랐지요. 여전히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여성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한 여대생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선배님들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저희도 학교에서 모임을 만들어 지지 성명을 발표하겠습니다. 부산의 한 주부는 구호금을 보내왔습니다. 제 딸이 자라서 선배님들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물론 여전히 악의적인 편지도 쏟아졌습니다. 창피한 줄도 모르고 또 나서냐? 정숙한 여자였으면 당하지도 않았을 것을. 하지만 여성들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주 숙자의 저택에 모여 항소를 준비했고 서로를 격려했지요. 유진은 서울의 여성 변호사와 연락하며 법리를 공부했고 정희는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미옥은 언론과 소통하며 여론을 만들어갔지요. 한 달 뒤 항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항소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정숙함을 사기 성립 요건으로 판단했으나 이는 명백한 법리 오류입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 성립하며 피해자의 성적 정숙함과는 무관합니다. 항소심 재판 날짜가 잡혔다는 통지서를 받았을 때 숙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다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항소 준비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여성들 중 일부는 가족의 반대에 부딪혔지요. 명숙의 아버지인 은행장은
딸에게 항소를 포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명수가 이제 그만하자. 내가 계속 나서면 우리 가문에 먹칠만 하는 거야. 집안 망신이라고. 하지만 명숙은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왜 제가 숨어야 하죠? 망신시킨 건 강진호예요. 제가 아니고요. 선영 역시 학교 측으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았습니다. 학부모들이 문제 있는 교사를 내보내라고 요구했던 것이지요. 선생님, 조용히 그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이들 교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선영은 교장실에서 나오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건 정숙함이 아니라 정의예요. 항소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성들의 연대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집을 방문하며 위로하고 격려했는데 함께 있을 때만큼은 세상의 차가운 시선을 잊을 수 있었지요. 어느 날 밤 경혜가 모임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미군 부대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이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살았어요. 강진호 사건은 그저 또 하나의 낙인일 뿐이었죠. 하지만 여러분을 만나면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요. 정의가 경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단지 사람을 믿었을 뿐이에요. 그게 왜 죄가 돼야 하죠? 유진은 노트에 빼곡히 적힌 글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의 변호사님께 배운 내용이에요. 법은 원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 거래요. 하지만 우리나라 법정은 아직 여성을 진정한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거예요. 승우는 여성들의 모임을 취재하며 연재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사건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려 했지요. 구룡시 피해 여성들의 싸움은 단순히 한 사기꾼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사회가 여성을 어떻게 대우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다. 여성이 사랑을 믿고 신뢰했다는 이유로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여성의 정숙함이 법적 보호를 받을 자격을 결정하는가? 우리 사회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승우의 기사는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지지 논문을 발표했고 여성단체들이 성명서를 냈지요. 구룡시 여성들의 항소를 지지한다. 피해자의 성적 정숙함을 범죄 성립 요건으로 삼는 것은 정근대적 사고방식이며 법치주의에 위배된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보수적인 단체들은 여성들의 항소를 전통과 도덕의 파괴라고 규정했지요. 여자가 함부로 몸을 허락하고도 법의 보호를 받겠다는 것은 염치 없는 짓이다. 이런 공격 속에서도 여성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주 모여 서로를 격려했고 항소심 준비에 매진했지요. 구룡시의 봄바람은 따뜻했고 매화꽃 향기가 거리에 가득했습니다. 여성들의 마음속에도 봄이 찾아오고 있었지요.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고 정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1957년 6월 대구 고등법원 제2법정에는 1심 때보다 더 많은 방청객이 모여들었습니다. 항소심은 구룡시가 아닌 대구에서 열렸는데 법정 밖에는 여성들을 응원하는 대학생들과 반대 시위를 벌이는 보수단체가 뒤섞여 소란스러웠지요. 경찰이 두 집단을 분리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선 12명의 여성들은 이번에는 베일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얼굴을 드러낸 채 방청석에 앉았지요. 숙자는 검은색 한복 대신 깔끔한 양장을 입고 있었고 유진은 서울에서 배운 대로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1심 때의 주눅든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새로운 검사가 배치되었습니다. 그는 젊은 검사였는데 승우의 기사를 읽고 자원해서 이 사건을 맡았다고 했지요. 재판장님, 1심 판결은 명백한 법리 오류를 범했습니다. 사기죄의 성립 요건은 기망행위와 재산상 손해입니다. 피해자의 성적 정숙함은 범죄 성립과 무관합니다. 강진호 측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사기는 연애 과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과장과 허풍에 불과합니다. 남녀가 만날 때 자신을 좋게 보이려는 것이 범죄입니까? 피해자 측 변호인으로 나선 것은 서울의 김미란 변호사였습니다. 당시 드물었던 여성 변호사였는데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법정을 둘러보았지요. 재판장님,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을 좋게 보이려 한 것이 아닙니다. 해병대 소령이라는 공적 신분을 사칭했고 군복과 계급장이라는 공문서를 위조했으며 사업투자라는 명목으로 체계적으로 금전을 편취했습니다. 이것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김 변호사는 준비한 자료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강진호가 서울과 부산에서 저지른 유사범죄 기록, 암시장에서 군복을 구입한 증거, 그리고 무엇보다 그 검은색 수첩의 복사본이었지요. 재판장님, 이 수첩을 보십시오. 70명의 여성들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고 각자의 재산 규모와 심리적 약점까지 분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연애입니까?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입니까? 방청석에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은 수첩 복사본을 자세히 살펴보았지요.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숙자가 먼저 나섰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1심 때와 달리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강진호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그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가 만들어낸 거짓 인격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는 해병대 소령이 아니었고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강진호 측 변호인이 공격했습니다. 증인, 하지만 당신은 피고인과 육체적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까? 숙자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맺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그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몸을 허락하는 것이 범죄를 당해도 되는 이유가 됩니까?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려 정숙을 요구했지만 숙자의 말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지요. 유진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대학생입니다. 아니, 대학생이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학교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후회하는 건 강진호를 만난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피해자인 저를 범죄자처럼 취급한다는 사실입니다.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강진호는 저를 속였습니다.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 정보 요원이라고 했고 저는 그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제가 속은 것이 아니라 제가 정숙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이 정의입니까? 정의, 명숙, 선영이 차례로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놓았는데 더 이상 수치심에 떨지 않았지요. 그들의 증언은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를 드러내는 고발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한 남자가 거짓 신분으로 70명의 여성을 속이고 8천만 환을 편취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성적으로 정숙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범죄를 감경했습니다. 이것은 법의 왜곡입니다. 피해자의 성적 정숙함이 범죄 성립의 요건이 된다면 정숙하지 못한 사람은
범죄를 당해도 괜찮다는 뜻입니까? 법은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재판은 3주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매번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고 언론은 연일 이 재판을 보도했지요. 전국이 판결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1957년 7월 20일 선고 공판일이 다가왔습니다. 여성들은 손을 맞잡고 법정에 들어섰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섞여 있었지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진호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일부 승리였지만 여성들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떠올랐지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4년을 부과한다. 숙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집행유예라니 결국 강진호는 또다시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고 정희는 고개를 떨구었지요. 재판장은 판결문을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다만 본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피해자들이 정숙하지 못했다는 판단은 부적절했다고 본다. 피해자의 성적 정숙함은 사기죄 성립과 무관하며 이를 양형의 이유로 삼는 것은 법리상 오류다. 이 말에 방청석에서 작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비록 강진호가 감옥에 가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법정이 여성들의 정숙함을 문제 삼는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부당함을 밝히며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 엄격한 보호 관찰을 받도록 명한다. 판결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여성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완전한 승리도 완전한 패배도 아니었지요. 법정 계단에서 승우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법이 여러분을 범죄자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은 인정받았습니다. 이건 작지만 중요한 진전입니다. 숙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강진호는 여전히 자유롭잖아요. 우리 재산은 돌아오지 않고 우리 명예도 회복되지 않았어요. 김 변호사가 여성들을 둘러싸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단순히 강진호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법정에서, 사회에서 여성도 온전한 인간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그날 저녁 숙자의 저택에 모인 여성들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유진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졌을까요? 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싸웠어요. 그리고 세상에 목소리를 냈어요.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구룡시의 여름 하늘은 무더웠지만 여성들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항소심 판결 이후 구룡시의 공기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변화였지요. 청록다방에 앉아있던 한 젊은 여성이 미옥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비슷한 일을 당했었는데 사장님들 덕분에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정의의 양품점에도 조금씩 손님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리던 이웃들이 어느새 그때 참 힘드셨죠라며 위로의 말을 건네기 시작했지요. 세상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았지만 균열은 생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57년 가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강진호가 집행유예 기간 중 부산에서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여성들을 속이다 적발된 것입니다. 박 형사가 구룡시로 급히 달려와
여성들에게 알렸지요. 여러분, 강진호가 다시 체포됐습니다. 이번엔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을 살게 될 겁니다. 숙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결국 본성은 숨길 수 없나 봐요. 강진호는 결국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부산 사건까지 합쳐져 총 5년형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구룡시 여성들은 복잡한 심경이 되었지요. 뒤늦은 정의였지만 그들이 치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1960년대가 되자 사회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룡시 사건은 법학교과서에 판례로 실렸고 피해자의 정숙함은 범죄 성립 요건이 아니다라는 항소심 판결은 이후 유사사건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었지요. 유진은 서울로 돌아가 다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이번에는 법학과를 선택했지요. 그녀는 후에 변호사가 되어 성범죄 피해 여성들을 무료로 변론하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양품점을 다시 열었고 이번에는 가게 한쪽에 작은 상담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사기나 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찾아오면 조용히 이야기를 들어주고 도움을 주었지요. 숙자는 저택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재산 대부분을 잃었지만 그녀는 남은 돈으로 여성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사기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잠시 머물 수 있는 공간이었지요. 그날 저녁 여성들은 오랜만에 함께 구룡시 항구를 거닐었습니다. 1956년 봄 강진호가 처음 나타났던 그 항구였지요. 하지만 지금 그곳은 더 이상 악몽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그들이 함께 싸웠던 증거였고 이겨낸 상처였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짠 바람 속에서 유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었을까요? 숙자가 유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분명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목소리를 냈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힘이 될 거예요. 정희가 항구 난간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제 손녀가 물어보더라고요. 할머니는 왜 그렇게 힘든 일을 겪고도 포기하지 않았냐고. 저는 대답했어요. 포기하면 강진호가 이기는 거라고. 우리는 질 수 없었다고요. 1980년대 중반 강진호는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었지요. 감옥에서 나온 그는 초라한 모습으로 부산의 한 공장에서 일하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한때 70명의 여성을 농락했던 그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었고 남은 건 늙고 지친 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반면 구룡시의 여성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진 변호사는 여성 인권 변호사로 이름을 날렸고 숙자의 쉼터는 전국에서 찾아오는 여성들로 북적였습니다. 정의의 상담 공간은 지역 여성들의 안식처가 되었지요. 그들이 법정에서 외쳤던 우리는 잘못하지 않았다는 외침은 시간이 지나며 더 많은 여성들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구룡시 사건은 단순히 한 사기꾼의 범죄 기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가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이정표가 되었지요. 미옥의 청록다방은 2019년 철거되었습니다. 재개발 때문이었지요. 다방이 사라지던 날 동네 주민들이 모여 작은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 다방에서 구룡시 여성들이 처음 모였었지. 여기서 그분들이 용기를 나눴고 계획을 세웠어. 이 건물은 사라지지만 그 이야기는 잊지 말아야 해. 2020년 승우 기자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 병상에서 마지막 기사를 남겼는데 제목은 구룡시 여성들에게 배운 것이었습니다. 나는 기자로서 수많은 사건을 취재했지만
구룡시 사건만큼 내 인생을 바꾼 사건은 없었다. 그 여성들은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정의는 법정에서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침묵은 안전하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잘못된 것을 보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2023년 마지막 생존자였던 명숙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구룡시 사건의 당사자들은 이제 모두 역사 속 인물이 되었지요. 하지만 그들이 남긴 메시지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구룡시 항구에는 여전히 기념비가 서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지나다니며 사진을 찍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 비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가끔 비석 앞에 멈춰서서 글귀를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침묵을 깨고 정의를 외친 여성들을 기억하며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어떤 이는 눈가를 닫고 어떤 이는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걸음을 옮기는데 어쩌면 그 짧은 순간이 그들의 인생에 작은 변화를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1956년 봄 강진호라는 한 사기꾼이 구룡시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70명의 여성에게 상처를 주었고 사회는 그 여성들을 범죄자처럼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베일을 벗고 법정에 섰고 항소를 했고 세상에 외쳤습니다.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강진호는 가벼운 처벌만 받았고 여성들의 재산은 대부분 돌아오지 않았으며 사회적 낙인은 평생 그들을 따라다녔지요. 하지만 그들은 싸웠고 그 싸움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법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도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많은 여성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침묵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말입니다. 구룡시의 바다는 오늘도 푸르고 갈매기들은 자유롭게 날아다닙니다. 그 하늘 아래 70년 전 그 여성들이 걸었던 거리를 오늘도 누군가 걷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자신들이 딛고 있는 이 땅에 어떤 역사가 새겨져 있는지를. 하지만 역사는 기억됩니다. 용기는 전해집니다. 그리고 싸움은 계속됩니다. 2024년 가을 한 젊은 여성이 구룡시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서울에서 온 대학원생으로 여성학 논문을 위해 이곳을 찾았지요. 손에는 낡은 신문 스크랩과 승우 기자의 책 70개의 상처, 하나의 목소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이 사건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도 젊었을 때 비슷한 일을 겪으셨대요. 하지만 구룡시 여성들처럼 용기를 내지는 못하셨다고. 항구 근처 작은 카페에서 그녀는 80대 노인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이 사건을 목격했다고 했지요. 나는 그때 10살이었어. 우리 어머니가 피해자 중 한 분이었지. 어머니는 평생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 너무 수치스러워서.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말씀하셨지. 자기는 용기가 없어서 법정에 나서지 못했지만 나선 여성들이 자랑스럽다고. 젊은 여성은 노인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그분들이 법정에 서지 않으셨다고 해서 용기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 시대를 생각하면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엄청난 용기였죠.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어머니도 들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날 저녁 젊은 여성은 숙자가 만들었던 여성 쉼터를 방문했습니다. 쉼터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제는 지역 여성단체가 관리하고 있었지요. 쉼터 벽에는 구룡시 여성들의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쉼터 원장이 설명했습니다.
이곳은 지금도 매달 10명 정도의 여성들이 찾아옵니다.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스토킹. 피해 유형은 달라졌지만 여성들이 겪는 고통의 본질은 1956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달라진 것도 있지 않나요? 물론이죠. 지금은 피해자들이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예전보다 훨씬 적어요. 구룡시 여성들 덕분이에요. 그분들이 우리는 잘못하지 않았다고 외쳤으니까요. 젊은 여성은 쉼터 게시판에 붙어있는 쪽지들을 보았습니다. 익명의 여성들이 남긴 감사 메시지들이었지요.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제 잘못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어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구룡시 법원 자료실을 찾았습니다. 1956년과 1957년의 재판 기록을 열람하며 70년 전 그 법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추적했지요. 판결문을 읽으며 그녀는 분노와 감동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피해자들이 정숙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형하다니. 말도 안 돼. 하지만 항소심 판결문을 읽을 때는 눈물이 났습니다. 피해자의 성적 정숙함은 사기죄 성립과 무관하다. 1957년에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자료실 사서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이 사건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법학과 학생들이 많이 찾아와요. 이 판결이 여성 인권 관련 판례의 시초라고 배운대요. 실제로 이후 판결에 영향을 미쳤나요? 그럼요. 1960년대부터 성범죄 피해자를 대하는 법원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피해자가 조심하지 않아서라는 논리는 법정에서 힘을 잃기 시작했죠. 그녀는 재판 기록 속 증언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숙자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몸을 허락하는 것이 범죄를 당해도 되는 이유가 됩니까? 라는 질문, 유진의 왜 피해자인 저를 범죄자처럼 취급합니까? 라는 외침. 그 문장들은 7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힘이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취재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그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구룡시 사건은 완벽한 승리가 아니었다. 강진호는 가벼운 처벌만 받았고 피해 여성들의 재산은 대부분 회수되지 않았다. 사회적 낙인은 그들을 평생 따라다녔다. 하지만 그들은 싸웠다. 그리고 그 싸움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구룡시의 바다는 여전히 푸르렀고 갈매기들은 자유롭게 날아다녔지요. 그 바다를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70년 전 이곳에서 시작된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도 그 싸움의 일부라는 것을 말입니다. 강진호는 죽었지만 강진호 같은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피해자를 의심하는 시선도 아직 남아있고 내가 조심하지 않아서라는 말도 여전히 들립니다. 완벽하게 바뀐 세상은 아닙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70년 전 구룡시 여성들이 베일을 벗고 법정에 섰을 때 세상은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용기는 다음 세대에게 전해졌고 그 용기는 또다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룡시 여성들의 싸움은 성공했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진행 중일까요? 어쩌면 정답은 없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침묵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용기가 지금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붉은 달 미스테리였습니다.
2004년 대구 수성구의 한 고층 빌딩 앞에 60대 남성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입구의 금장 간판이 석양빛에 번쩍이며 그의 눈을 부시게 만들었습니다. BMC라는 세 글자. 그는 이 문을 들어서는 순간 자신의 인생이 영원히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꿈같은 재테크도 안락한 노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악랄한 사기극의 시작이었고 그 무대의 중심에는 이름도 생소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조이팔, 4조 원을 증발시킨 사기의 제왕, 7만 명의 인생을 파괴한 악마. 그가 만든 함정은 너무나 정교했고 너무나 달콤했으며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이 범죄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붉은 달 미스테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04년 가을 대한민국 제3의 도시 대구는 쇠락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한때 이 도시를 먹여 살렸던 섬유산업은 중국산 저가 제품에 밀려 공장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았고 거리 곳곳에는 공장 매각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중년 남성들은 낮부터 골목 술집에서 소주잔을 기울였고 그들의 가정에서는 생활고로 인한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틈새를 파고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다단계였습니다. 대구는 어느새 다단계의 성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되었고 골목 어귀마다 화려한 간판을 내건 재테크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박철수, 당시 63세. 그는 평생을 섬유공장의 염색 기계 앞에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공장으로 향했고 기름때가 잔뜩 묻은 작업복을 입고 거대한 기계들 사이를 오갔습니다. 귀청을 찢는 기계 소음과 코를 찌르는 염료 냄새, 그것이 그의 청춘이자 장년이었습니다. 40년을 그렇게 살았지만 정년퇴직을 하고 손에 쥔 것이라곤 퇴직금 5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국민연금은 턱없이 적었고 자식들은 저마다 생계에 쫓겨 노부모를 돌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박철수는 아침에 눈을 뜨면 막막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던 어느 날 등산 동호회에서 알게 된 지인이 박철수의 귀에 은밀한 속삭임을 건넸습니다. 철수 형님, 요즘 대박 나는 사업이 있는데 한 번만 같이 가보이소. 박철수는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단계라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고 주변에서 돈을 날린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인은 집요했습니다. 아이고 형님, 이건 그런 허접한 다단계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의료기기 사업이고 실제로 기계도 있고 배당도 매일 들어옵니다. 나도 벌써 석 달째 받고 있음더. 그 말에 박철수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매일 배당이 들어온다고? 석 달째나? 그렇게 해서 박철수는 어느 가을날 오후 대구 수성구의 한 고층 빌딩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건물은 시내 중심가에 위치해 있었고 주변에는 은행 본점과 대형 백화점이 자리 잡고 있어 번화한 분위기였습니다. 박철수는 낡은 점퍼깃을 여미며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고 입구에는 금박으로 BMC라는 간판이 위압적으로 걸려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런 건물에 사무실을 둔 회사라면 혹시 정말 믿을 만한 곳이 아닐까? 건물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박철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곳은 그가 상상했던 어두침침한 다단계 사무실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넓은 로비는 고급 호텔을 연상시킬 만큼 깔끔하게 꾸며져 있었고 은은한 방향제 향기가 공간을 감돌았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반들반들 윤이 났고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박철수의 시선을 끈 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비는 박철수와 또래의 은퇴자들과 파마머리를 한 가정주부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밝은 표정으로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누구 하나 어두운 기색이 없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세련된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 직원이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박철수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백화점 명품관 직원을 능가할 만큼 공손했고 말투 또한 정중했습니다. 처음 방문하셨나요?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철수는 멍한 표정으로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로비 중앙에는 거대한 전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고 그곳에는 수백만 원을 호가한다는 최신형 의료기기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골반 교정기, 저주파 치료기, 안마의자, 공기청정기. 기계들은 모두 광택이 나는 금속과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LED 화면에는 여러 가지 숫자와 그래프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실제로 사람들이 그 기계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노인은 안마의자에 앉아 황홀한 표정으로 눈을 감고 있었고 중년 여성은 골반 교정기 위에 누워 편안하게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시원하네요. 허리가 쭉쭉 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박철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다단계가 맞나? 실제 제품도 있고 사람들도 이렇게 많은데. 직원은 박철수를 2층 강당으로 안내했습니다. 강당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앞쪽 무대에는 대형 스크린과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박철수가 뒷자리에 앉자 곧이어 조명이 어두워지고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젊은 남성이 무대 위로 걸어 나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깔끔한 양복에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있었고 머리는 젤로 단정하게